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도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 밤이었죠.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 고용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컨센을 밑돌았죠. 네. 사실 고용은 우리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르고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 단면으로 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용이 안 늘어난다. 어떤 얘기냐면 K자형 회복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GDP라든지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성장은 나오고 있는데 이 성장이 이 기업 투자, AI 투자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와 관련된 직군의 어떤 고용이 지난 3년간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산업이 증가하면 조금이라도 플러스 증가율이 고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만큼 고용 유발 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형태가 간밤에 ADP에서도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인 결과가 나왔고 구인 건수도 보시면 한 714만인가요? 예상을 하회했는데 24년 3분기 이후로 최저치로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이 예전에는 이렇게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성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투자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내지는 경기 둔화의 리스크를 고용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을 봤으니까 물가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최근 샘플한 연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존에서 관세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깨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고서가 크게 의미 있는 보고서는 아닌데 이런 거죠. 우리가 소비가 좋아지고 수요가 많으면 이 공급자가 한정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못하면 물가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관세로 인해서 거꾸로 물가가 높아질 거라고 했을 때 사재기도 있지만 물가가 너무 높아서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영향력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세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다 아니면 관세 때문에 오히려 뭐 기업들의 마진이 스퀴지 된다, 축소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딱히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다만 현재 미국의 경기 앞서 저희가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용 자체가 크게 유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의 영향도 작년에는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 심리나 앞으로 올해의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크게 튀어오르지 않다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 위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가 지금 점차적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소비 심리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일단 저축률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뭐 저축률이 지금 4%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그만큼 쓸 돈이 없다라는 측면, 잉여 저축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OBBBA 네. 법안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GDP의 0.1% 정도 되는 1,700억 달러의 어떤 소비자 지원금이 연초에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소비가 당장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는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면서 중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의 증시나 어떤 그 생산성을 보면 금리를 내려줘야겠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아니 고용이나 소비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만이 실질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좀 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표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고용이 둔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표심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관세를 배당금으로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부양책이 11월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측 불가한 인물이다 보니까 네. 뭐 나올 수도 있다 없다 단정 짓긴 좀 어렵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관세 정책으로 전체적인 세계 질서나 아니면 무역 수지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초반에 이제 취임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뭐랄까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네네. 이따가도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다른 정책으로 좀 소위 말해서 접근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부분들이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그러니까 연준이 만든 보고서도 인용해 드렸지만은 이 직접적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그리고 관세를 위한 배당이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관세 자체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거 아니냐, 그 대신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표심에는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음식료나 가구 등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지연시키는 완화적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OBBBA의 어떤 통한 소비자금 감세라든지 내지는 어떤 민간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등의 어떤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2026년의 트럼프 행정부가 아닐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작년에 관세로 인한 수입이 19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밤사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이게 다 나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또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게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위 말하는 폴리마켓이라는 그 약간의 베팅 사이트를 보면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연방 법원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 앤드 헌법재판소를 합친 최고 그러니까 최고 어떤 그 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보수 성향의 어떤 판사들이 많다라는 우호적인 시각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내려졌던 판결을 보면, 아직은 그 두세 명 정도가 명확하게 진보와 보수, 즉, 공화당이나 민주당 쪽에 서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9일에 오전 10시, 9일 오전 10시에 중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그 관세와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우리는 진짜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대응책이 있다. 이를테면 관세법 338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거의 5개, 6개의 대안을 갖고 갈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법이 되더라도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서 이 판결은 정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위법이 나온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환급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환급을 받기보다는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위법? 다른 이제 관세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환급분을 차라리 우리나라에 즉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더 페이버를 줄게 어떤 그 혜택을 줄게 이렇게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위법으로 판결이 된다면 사실 뭐 기업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된다면 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그리고 저희 증권사의 공식적인 시각은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나 네.
그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내지는 교체를 예상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거나 내지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단행될 것으로는 보진 않아요. 일단 지금 연준 의원들 중에 연준 의장 말고 바뀐 지역 연은들의 면면을 보면 좀 다소 매파적인 의원들이 그렇죠. 네.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연준 의원들의 시각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마이란이야 뭐 보통 이제 100pp 인하해야 워낙 된다라는 강하게 또, 강한 네. 비둘기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면 뭐 카시칼이라든지 최근에 지금의 금리가 중립금리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릴 만큼 내려서 좀 기다려보겠다.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겠다. 특히 물가가 안정을 찾는지를 보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줬기 때문에 연준 의장 교체로 인한 심리 내지는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단시일 내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발생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영화 대사에도 있었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그냥 바뀌었다고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시장 네. 자체가 더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좀 차분히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고 지역 연은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저는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고요.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친 트럼프 인사가 연준 의장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연준 의장 자리 자체가 그렇게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네. 단행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AI 기업도 살펴봐야겠죠.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생각했을 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게 기업이 투자 네. 어떤 그 소위 말하는 ROE가 높거나 생산성이 높거나 성장이 높은 쪽은 이제 경쟁자들이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기업들이 다 현금 흐름도 왕성하고 투자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약간 현금 흐름이 조금은 안 좋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어떤 소위 말해서 수주를 받았다 이거 갖고 GPU 갖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연 저 채권 발행 내지는 대출을 통해서 저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라클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여전히 플러스가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레비뉴, 매출액 대비 어떤 캐펙스는 한 25%, 30% 내외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투자가 너무 확대가 되면 부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동안에는 현금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다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그게 곧 경기 확장이고 어떻게 보면 버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는 버블로 가는 거고 좋은 말로는 경기가 더더 확장이 되는 거죠. 돈을 빌리면서 은행들의 대출도 늘어나고 은행들의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유동성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2026년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월가에서는 2026년을 장비 교체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주요 종목들의 등급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AI 반도체 안에서 2026년에는 장비주로 좀 포커스가 되는 거 아닐까? 장비주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견 뭐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지금 뭐 투자나 생산성으로 인한 어떤 버팀, 뭐 밸류에이션이 미국도 좀 높긴 하지만 금리는 좀 내려줄 거고 EPS 즉 이익 성장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투자의 어떤 프라이싱은 됐다라고 보면 이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져 있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동일 가중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장비 그동안에 조금 소위 말해서 코로나 직후에 교체했었던 우리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가전기기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이
교체 수요가 도래하는 시기가 된 건 맞다. 다만 그 부분도 약간 최근에 이제 CES에서 화두가 된 것처럼 피지컬 AI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내지는 지출 의향이 높아지는 쪽으로의 어떤 그 전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충분히 작년에 AI 인프라로만 어떤 집중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확산으로 넘어가는 2026년이 될 거는 맞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각각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안에서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간밤 좀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웨스턴 디지털을 올해 유망주로 또 꼽기도 했는데 메모리 기업들의 상승 사실 국내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결국에 중심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맞아요. 그거를 증명해주죠. 증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샌디스크나 이제 스토리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더 그 전망이 장밋빛으로 바뀌는 이유는 지금 AI가 이제는 좀 실생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CES에서 이제 AI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성형 추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두뇌만 갖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어떤 그 바디, 팔, 다리 그러니까 실생활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AI로 전환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로봇과 피지컬 AI가 차이점은 뭐냐면 피지컬 AI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이 더 많아져야 되고 데이터가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필요해지죠. 네, 그래서 스토리지,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닌가. 그래서 피지컬 AI가 곧 스토리지나 메모리로 연결되는 어떤 침투율의 확산의 단어로 기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ES에서도 모두들 확인하셨겠지만 올해는 AI, 특히나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 시장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증시는 뭐 연속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네. 올해도 당연히 기대가 큰 상황인데 미증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정치적인 이벤트,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중간선거라는 이벤트가 3분기 후반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죠. 예.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지금 당장 반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중반에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베네수엘라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증시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첫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로주의, 돈로주의라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접근하지 마라는 거는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AI 투자라든지 생산성 투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근데 베네수엘라냐? 물가를 낮춰야 돼요. 물가를 낮춰야 비용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떨어뜨려야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는데 그 물가를 낮추려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니까 이제 원유와 관련된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멕시코만에 정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시설이 많은데 그걸 못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름이 그 정제 시설을 돌릴 수 없는 기름이기 때문에. 경질유라 그래서 돌릴 수가 없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은 초중질유라 그래서 이 미국의 기름과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섞으면 멕시코만의 정제시설을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정제시설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말이 길어졌지만 즉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 같고 그러면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연준행이 내릴 수 있다라는 심리가 지금 계속 아래에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장은 좀 버텨주게 하는 역할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중간선거의 중도층을 잡는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라든지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그리고 왜 이 중국을 견제하는지에 대한 답이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싼 가격이고 이미 AI 투자가 너무 많이 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에서 조금은 희석을 시키는 거는 연준의 스탠스 물가가 미국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베네수엘라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증시의 전망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요즘에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너무나 맞아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앞서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텨나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들 역시나 주도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지금 사실 시가총액의 두 종목만 하더라도 30%가 넘어버리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너무 두 종목만 잘 가요. 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도 K자고 왜냐하면 고용이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닌 다른 기업들에도 수출이 이 모멘텀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AI 생산성 투자라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 쪽에서 공급이 늘어날 만한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가 2017년, 18년에 있었던 어떤 아픔, 즉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공급을 확 늘렸다가 가격이 확 빠져버리는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급락을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좀 제어됐다는 측면 빨라야 27년에 가서야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2026년도도 반도체를 빼놓고서는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한 1, 2분기가 지났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 중반에는 저희들도 조금 그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미국의 어떤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망세도 있을 수 있어서 연간의 그림을 그린다면 1분기가 조금 강하고 2, 3분기 좀 쉬었다가 다시 4분기가 강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국내장도 미증시도 중심은 AI 반도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